카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미국 마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드디어 로보택시가 출연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가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차를 타고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니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에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 반은 책을 읽는데, 제대로 책도 못 읽고 운전하고 뭐 그냥 귀로만 듣고 하는데, 또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제대로 또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차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막 이러면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잘 써먹을 사람이 저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예전에 FSD를 했는데 FSD가 거의 의미가 없고, 그거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정도 수준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되게 좋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국에 FSD가 넘어오죠. 아직 제 차는 안 나왔습니다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가 너무 좋은 거 보니까 너무 기뻐. 너무 좋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것들이 조금 더 어드밴스 되면서 로보택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데이터 값부터 불러오면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시장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한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됐는지요. 자, 드디어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비농업 고용이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에는 10만 5천 명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예상치 5만보다 조금 더 많은 6만 4천 명의 그 비농업 고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ADP로는 뭐 16,000명 늘어서 ADP 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만, 비농업 고용이 6만 4천 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용이 늘었는데 실업률도 늘었어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실업률이 4.4에서 4.6으로 늘었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아직도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표가 좀 악화되고 있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소매 판매와 근원 소매 판매를 보시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골 때리는 게,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은데도 직장이 좀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잘 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유추할까요? 우리 이제 데이터 값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서 유추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장, 특별히 주식 시장을 해석하려고 각종 지표들을 해석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게 상호적인데 자꾸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표를 해석하면 지표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해요. 그쵸? 근데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한쪽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다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72시간의 소개팅 난리 났잖아. 그죠? 뭐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틀어지잖아. 그죠? 근데 결국은 제가 무슨 말을 말씀, 데이터 값도 상호적인 거예요. 즉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찾아올 때 주식시장이라는 변수 자체를 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 자체가 엄청난 변수이다. 즉 여기서 특별히 소비, 아니 왜 고용이 꺾이는데 왜 소비가 살아나, 왜 소비가 살아있어?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거가 좀 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과 아주 완전히 관련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전면적으로 사람들이 덜 들어와서 그런데, 전면적으로 더 들어온 상황에서 지수가 막 이렇게 한 20% 30% 오른다? 뭐 올해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지수 막 한 5,500 갔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는데 5,500 갔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아무래도 주머니가 잘 열립니다. 내 잔고 보고 마음이 바뀌는 거야.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경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눈에 있는 현상에 지배를 받게 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식시장 흐름에서 보잖아요. 현재 주가가 좋아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지금 좋은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걸 찾아서,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 찾는 게 사실은 키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지금 좋은 게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렵 채집 사회에 있어서 채집을 할 때 와, 이 사과 봐. 이 사과 정말 잘났네. 이거 2달 있다가 정말 맛있어질 거야. 그럼 지금 따나요? 그거를? 아니, 필요 없어. 2달 뒤에 좋아질 거 필요 없어. 수렵 채집사에서는 와, 이거 잘 익었다. 이거 먹자. 딱 건드리면 딱 따지는 거 있잖아요. 새들도 좋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과, 새들도 좋아해서 먹을 그런 배. 지금 눈에 좋은 걸 따야지 내가 잘 먹지. 예를 들어 2달 뒤에 좋아질 거 익지도 않은 설 익은 거 따가지고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 배탈 나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의 오래된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냐면 지금 눈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벼도 완전히 다 익은 거를 먹어야 맛있는 거지. 익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 굴리고 뭐 해봐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성경 인류가 타락했던 그 시점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를 보고 마음이 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에 가도록. 그렇게 영향을 받으니 자, 주식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된다? 소비가 좋아지지. 좋아져.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자꾸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을 보면 왜 이 얘기를 잘 안 하지? 좀 웃기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소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 변수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잖아. 예, 그러니까 데이터 값 나올 때 나쁘지 않았다면 괜찮은 건데 데이터 값을 뽑을 때 주식시장 폭락했다. 막 20%씩 폭락했다. 그럼 전 소비도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이면.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 고용이 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런대로 잘 견디는 이 상황들이 이상해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변수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시장의 변수, 네,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지금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거기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로 진작 효과가 없는 자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 놀랍게도.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되게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 분석을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로 사회 현상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도 어떤 다음 주에 오실 분하고 대담하는데 뭐 한국의 이제 어떤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어떤 사회 분석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거를 잘 몰라. 그래서 그 연관성을 잘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 근데 엄청난 변수입니다. 이 경제적인 변수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데이터 값은 그렇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애매해진 거죠. 왜냐하면 고용도 나쁘고 소비도 나쁘면 금리 내리겠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고용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긴 나빠졌지만 뭐 견딜만한 고용 나쁨과 그다음에 일부는 늘어나는 고용, 실업률 말고 고용은 조금 미미하지만 한 10,000명, 10만 명 정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10만 명 정도 늘어나면 되게 좋은 고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 10만 깨진 지는 좀 됐죠. 이번에도 늘었지만 6만 4천 늘은 거니까 고용은 좀 예전에 비해 좋았던 때에서는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실업률 올라왔어. 실업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실업률 올라왔으니까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시켜주는 그게 두 가지 의무니까 목표고 의무니까 고용이 꺾였으면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 했는데 소비 쪽은 괜찮아. 이게 짬뽕이 된 거죠. 지표들이 짬뽕이 되니까 사실은 실업률 올라간 것만 봐서는 이제 그거 금리 또 내리겠네. 안 내린다고 했지만 결국 내리겠네.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섞여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난 주말에 빠진 거를 감안해 보면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반등이 못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핀비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좋았던 제약 이런 쪽, 그다음 은행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빠졌고요.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왔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주식들의 반등이 조금 나타났어요. 특별히 오라클, 팔란티어
엔비디아 등등이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서 어제는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자 오늘은 테슬라 무인 택시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삐딱한 각도기가 나름 각을 재봤죠. 무인 택시가 되면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자료가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송 데이터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유료 자료고 그래서 열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좀 그냥 아예 AI한테 물어봐서 러프하게 뽑아봤습니다. 러프하게. 연간 택시 시장, 그러니까 우버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냐? 연간 총 매출이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3천억 달러.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택시 시장을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전 세계 다른 모든 차들은 없어지고 테슬라 하나로 일종으로 다 바뀌어. 그러면은 대단하죠. 그러면 3천억 달러에서 20% 마진 뽑으면은 그 한 600억 정도 버니까 600억 정도 벌면 여기에다가 이제 한 20배에서 한 30배 정도 줄 수 있는 거니까 30배 정도 주니까 이것만 해도 그 얼마요? 그 1.8조 달러 가치가 되는 거죠. 1.8조 달러.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전 세계 앞으로 테슬라로 단일 대우로 끝날까요? 그리고 전 세계 택시가 그 우버 뭐 등등의 택시가 테슬라로 다 바뀔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자 오케이 좀 줄일게요. 좀 줄여서 이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이거는 테슬라 주주들은 이렇게 원하시겠지만 모든 세상이 테슬라로 도배되기를 원하시겠지만 각국 정부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정도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시장 전체 이런 그 운송 서비스 시장을 한번 뽑아봤어. 그랬더니 얼마냐면 미국 시장은 대략 한 600억에서 900억 정도. 이게 되게 러프하더라고. 이렇게 폭이 넓게 600억에서 900억 시장 정도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600억에서 900억 시장 정도의 테슬라 로보택시가 우버나 이런 것들도 자기네 차 넣고 막 이래가지고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봐요. 절반. 300억에서 450억 시장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진 한 20% 남긴다 라고 보죠. 이게 엔비디아만큼은 마진 못 남길 거 아니야 설마. 그지? 왜냐하면 택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운전하는 택시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없을 테니 대략 20% 마진 잡읍시다. 자 그러면 60억에서 90억 달러쯤 나와요. 60억에서 90억 달러. 자 30배 주면 얼마 밸류냐면 1800억 달러에서 2700억 밸류예요. 네, 1800에서 2700억 밸류예요. 이거 매년 이렇게 돈 벌었을 때 얘기입니다. 매년 돈 벌었을 때 우리가 30배 주면 1800에서 2700억 밸류. 로보택시 밸류가 미국 시장 점유율 절반. 해외 시장 점유율을 받을 수 있을까? 한 고민해봤는데 한국 택시 협회가 테슬라가 절반 정도 차지하도록 아니면 테슬라 무인 택시가 자기 자리를 이렇게 로보택시로 움직이도록 오케이 해줄까? 근데 오케이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몇 년 걸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죠. 꽤 걸리겠죠? 네, 꽤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주들이 나 이걸로 장사할 거야 하고 로보택시로 돌려버려 한국에서. 그러면 그거 아름아름해서 이게 뭐 야, 택시보다 싸. 막 나 멀리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막 10만 원밖에 안 받아. 막 이러면 그럼 막 사람들이 쓰겠죠. 쓰기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케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가는 건 좋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는 현실화되지 않고 가능태로 계속 있는 게 가장 좋아. 공양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기는 언제 온다? 실적 발표 날이 위기다. 단기 위기. 그리고 실적 발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좋아진다. 계속 메커니즘 말씀드려요. 테슬라의 메커니즘은 실적 발표 때가 위기고 실적 발표가 끝나면 좋아진다. 실적 발표가 멀어질수록 점점 좋아. 그러니까 그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런 것 좋아진다고 치면은 이렇게 멀어질수록 좋아져. 실적 발표 일정에서 멀어질수록 좋아져. 다음 실적 발표하고 또 멀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테슬라가 벌어들일 수익은 지금 수익이 아니고 미래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서 그 사람이라는 건 수렵 채집 사회를 해서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의 독특한 재능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명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매진 에르구솜 이거지. 이매진 에르구솜.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존재해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PDR 뭐 이런 거죠. PDR.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숫자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숫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대략 숫자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 시장의 절반의 택시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을 한다면, 뭐 이게 조금 너무 이제 숫자가 레인지가 커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주가 밸류로 뭐 예를 들어서 이익 규모가 뭐 한 100억 달러를 넘기는 그 정도 많이 진짜 많이 쳐줘서 연간 100억 달러 정도 된다.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자동차는 자동차가 더 팔리겠지. 자동차 더 팔리고 뭐 다른 것도 더 팔리고 하는데 요거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 개가 제 밸류에이션을 쳐보니까 30배 주니까 그 이익 수준에 30배 주니까 3천억은 안 하더라. 그게 로보택시의 밸류에이션이. 그것도 매년 이익입니다. 매년 이익. 경쟁이 격화되면 좀 달라지죠. 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일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여러 명에서 쏟아졌고 한국도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 관세는 상품 물가 상승 요인이 아니다. 기조적 물가는 2% 부근에 미치하며 시장 기반 주거 제외 물가는 2.3%를 하회하고 있다. 이분 계속 이 얘기 하시네. 그럼 우리는 막 2.8% 나온 거 눈으로 봤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는 2% 부근이 가깝고 주거를 제외하면 2.3%.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경제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긴축적이다. 과도한 긴축 통화정책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거 물가가 둔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물가 전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징후는 없다. 관세 수입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정부 적자 감소를 전망한다. 그 다음에 연준의 재정 증권 매입은 QE가 아니다. 일부 위험은 계속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다. 상설 레포 창구는 연준의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물 채권 사가지고 공급하고 한 500억 달러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500억 달러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계속해서 연준은 이거 QE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쪽에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 윤여삼 위원 발언이 되게 그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프라임 은행들, 소위 말하는 JP 모건, 뭐 그 시티,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은행들이 은행 규제로 인해서 우량 자산을 꽉 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크게 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량은행이 레버리지를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기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윤여삼 위원의 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 쪽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허재환 이사님은 이제 조만간 여러분 만나 뵙게 될 건데, 단기물 그 발행량이 너무 많다. 단기물 발행량이 너무 많고, 근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가 재정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땡겨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땡긴 것까진 땡겼는데 쓰질 못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게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 해석 중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본인은 다시 이야기로 본인은 설사 다음번 금융위기가 주택시장에서 재발하더라도 대차대조표를 전량 국채로 체결을 희망한다. 당장 MBS 매각에는 반대하고 있다. 연준의 손실 등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고용시장은 극단적인 위축 국면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현재 통화정책은 2027년을 바라보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운영은 후행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결정해라.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결정해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MBS 매각에는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연준이 그 QT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QE에서 너무 돈을 9조 달러까지 풀었던 걸 지금 6조 5천억 달러까지 줄여놨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에서 돈을 땡기려면 갖고 있던, 시중에 돈을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주고 돈 주고 채권을 사주고 돈을 주고 채권을 사준 거야. 그러면 시중에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QE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진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갖고 있던 채권을 파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MBS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모기지 채권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나 뒤로 보나 금리도 더 내려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뜨겁게 달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현재 통화정책은 리스크 간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적절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의 2% 복귀는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화정책은 소폭 긴축적인 수준에서 중립부근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SRF 이용을 기대한다. 자, 이거는 은행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고용시장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실업률은 4.5%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다만 몇 년에 걸쳐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근데 4.6%까지 올랐어요, 지금. 26년 성장률은 2.25%를 전망하고 있고 25년 수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또 아직도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나오네요. 고용시장은 점진적으로 둔화 중에 있다. 관세의 물가 충격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쇄 충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2026년, 27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2.5%, 2.0%를 예상한다. 지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고용 물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힌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AI를 제외한 산업의 급격한 투자 증가는 없다. 현재 경제는 K-쉐입 성장세를 K자형 그러니까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정상 수준으로 복귀 중이고 고용시장은 적은 채용, 적은 해고 추세가 우려스럽다. 본인은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최적의 준비금 구성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될 것이고 충분한 준비금 시스템은 매우 원활하게 현재 작동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산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 본인은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했지만 이번 인하는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 인하에 찬성한 이유는 고용 물가 간 균형을 위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물가 리스크는 과거보다 작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진짜 절반 정도는요, 금리를 더 내리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고, 이사들은 다 당연직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역은행 총재들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있잖아요. 지역은행 총재들 입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너무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연준 이사들은 조금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역은행 총재들은 지역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죠? 주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성향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역은행 총재들은. 그럼 어쨌든, 내년도에 또 이렇게 들어오실 투표권을 가지실 분들 등등 해서 지금 한 반반쯤인 것 같아요. 반반쯤. 그래서 지표가 아주 썩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금통위 의사록도 나왔어요. 이거 거의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3명이고 그냥 동결 가능성 3명입니다. 근데 지난번 11월 한국의 그 금통위 끝나고 나서는 그냥 이제 인하는 없는 것처럼 했는데 이 투표한 내용들 보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분이 무려 절반 3명이에요. 그거 참 재밌죠? 그리고 이분 한 분 얘기 들을게요. 국내 경제 성장률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금융안전 측면에서는 외환 부분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환율 상승은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내수 부분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구조적인 요인에 더하여 내외 금리차, 글로벌 미 달러화 흐름 등이 환율의 추가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 환경 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등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의 시급성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 리스크는 상존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 상황임을 고려해 앞으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분만 얘기할게요. 6분 다 얘기 안 하고. 네,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 어쨌든 뭐 한국은 이제 경기는 좀 좋아지는데 여전히 외환은 외환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됩니다. 어제도 1,460원 갔다가 바로 복귀하면서 1,470원으로 바로 복귀했어요. 지금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지금 한국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는데 한국 환율이 진짜 좀 이상해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이제 워낙 강세 요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주 완전히 빗나간 거고 맞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긴 했지만 하여튼 엔화 보세요. 엔화가 154.7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 결정 나면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 154도 깨고 내려갈까? 예. 상당히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158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고 있냐면 N1 보면 확인되죠. N1이 940원에도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도 웬간해서는 950원 안 갔는데 950원 갔어요.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가 가고 있고 원화는 강세를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워낙 강세 요인이거든요. 지금 저희 유가 보세요. 유가 떨어지는 것 좀. 공급가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한국은 경기 내년에 완전 이게 원재료 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 유가만 봐가지고는 지금 휘발유값 한 1,500원 해야 되거든.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환 때문이죠. 환 때문에. 환 때문이고 지금 자꾸 국민연금도 뭐 얘기도 하고 국민연금 어제는 뭐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국내 주식 시장 좋아서 수익률이 좋아졌는데 계속 참 어렵긴 하지만은 어떻게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들한테 너무 압력 가하지 말고 알아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거래소를 바꿔야지. 저의 일관된 얘기는 거래소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시장에 있는데 물건에 불량품이 많은데 그 시장 가겠냐고.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 젊은 사람들 계산 빨라요. 와봤더니 불량품 너무 많은 거야. 야 여기 있다가 신세 조직이 생겼어. 물건 잘못 사가지고 맨날 거덜나게 생겼어. 이러니까 좋은 물건 사러 가야지. 야 미국 가니까는 야 A급 S급 좋은 상품들 많더라. 미국 가서 하자 야. 물건을 살려면 미국 좋은 물건을 미제 물건을 사야지. 야 국산 이거 후져가지고 사겠어?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야. 야 지금 진짜 딱이래요. 금융시장이. 우리 이번에 25년도에 안 바꿨으면 우리나라 진짜 멸망할 뻔했어. 와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간다고? 그럼 막 배당도 주겠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접받잖아. 같은 값인데 내가 내는 돈은 똑같은데 저기 왔더니 아니 먹든 말든 저 대충 하고 가요. 아저씨 저기 식탁 좀 닦아주세요. 아이 그냥 먹어. 싸 왜 자꾸 그려? 막 이런 거지 지금 분위기가. 저희 갔더니 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떤 음식 드시겠습니까? 네 가격은 지난번에 쓰셨던 돈하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겠냐고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거래소를 진짜 바꿔야 됩니다. 거래소를. 물 관리 못한 거래소를 바꿔야지. 어중이 떠중이 다 받고 말이야. 한 개 기업 다 유지시켜놓고 시가총액은 2배 됐고 지수는 똑같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환율 보면 더 안타깝고.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